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놓아버려라 하셨습니다. 화나는 나를 알아채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꼭 같은 것만도 아닌 것 같아 그것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놓아버린다는 것하고 화나는 자식을 가만히 지켜본다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화나는 자기를 가만히 지켜본다. 이것을 조금 분석해서 말을 한다면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즉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코로 냄새 맡거나 혀로 맛보거나 그것을 좋아하거나 그것을 싫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닌 감정이 일어난다. 그런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좋으면 그것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다. 즉 잡고 싶어 한다. 이걸 집착이라 그러죠. 싫으면 그것을 버리려고 한다.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으면 거기에는 망설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하게 되죠.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 근데 좋은데 가져지지 않으면 괴롭고, 즉 가지려고 하는데 가져지지 않으면 괴롭고, 버리려고 하는데 버려지지 않으면 괴롭죠. 그러니 싫은 감정만 괴로운 게 아니고 좋은 감정도 괴로움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예요. 좋은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가지려고 할 때 가져지면 만족하지만 가져지지 않으면 괴로워진다. 싫은 감정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으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한다. 버리려고 한다. 그런데 버려지지 않으면 괴롭죠. 이럴 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 하고 싶어 하거나 하기 싫어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감정이라 하기도 하고 또 욕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욕구에 휘둘리게 된다. 이 감정에 휩싸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냉정해지면 그것이 비록 갖고 싶지만은 하고 싶지만은 행하게 되면 세인의 비난이 따른다. 즉 어떤 여인이나 남자를 좋다고 내가 껴안게 되면 성추행의 비난을 받게 된다. 그것이 먹고 싶지만은 먹었다고 하면 건강을 해치게 된다. 말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해버리면 인격적인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비록 그것이 하고 싶지만 안 한다. 반대로 또 하기 싫지만 한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손실을 막고 이익을 가져온다. 그럴 때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죠. 그 욕구를 제어할 수가 있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화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화를 내지 마라. 욕구가 일어날 때 그 욕구에 끌려가지 말고 그것을 알아차려서 그것이 말과 행위로 옮겨지지 않도록 해라. 그런데 보통 이 감정이 일어나거나 욕구가 일어나면 거기에 우리는 휘말려 들어가 버려요. 즉 감정과 욕구를 자기가 읽을 여기도 없다 이거야. 그것이 그냥 말과 행동으로 나와버린다.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은 거의 금방 막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그냥 금방 말로 튀어나와 버리죠.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을 평정을 유지해서 마음을 그런 욕정이, 그런 욕구가, 그런 욕망이,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알아차리고 그런 감정을 가만히 지켜보면, 즉 감정이 막 일어나는데 거기 휘둘려가 있으면서 행위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막 억누르고 있는 거는 이미 그 격정에 휘둘렸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것이 일어날 때 그 격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 상태를 가만히 지켜보면 사라지게 된다. 즉 그 격정에 빠져들지 않게 된다. 이게 지켜보라. 그런데 이것은 다 이미 일어났을 때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좋다 싫다 하는 감정과 좋다 싫다 하는 것이 어떤 경계에 부딪히면 감정이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경계에 부딪힐 때 우리들이 몸과 마음이 거기에 따라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감정 이전에 뭐가 있느냐? 필링이 있다. 느낌이 먼저 있다. 그 느낌은 쾌불쾌예요. 그 느낌에 기분 좋음이 일어나면 그 기분 좋음을 우리는 좋아하게 된다. 불쾌에 대해서는 싫어하게 된다. 그러니까 바로 좋고 싫고가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쾌불쾌가 먼저 일어나고 그 쾌불쾌에 거의 자동으로 좋다 싫다가 이렇게 감정이 개입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각이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감정 개입이 안 되도록 한다. 그것이 좋으니 싫으니 하는 감정 자체가 안 일어나도록 거기에서 제어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참거나 제어하거나 억누르는 게 아니고 그 쾌불쾌라고 하는 필링은 원래부터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감정 개입을 일으키자, 좋다 싫다라는 걸 일으키지 않게 한다. 그게 비파사나예요. 그게 관법이다. 크게 말하면 그 필링을 알아차리고 좋다 싫다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즉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해서 그 좋다 싫다가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더 근본도리고, 또 이미 거기에 마음의 개입이 즉 일어나서 좋다 싫다라고 하는 감정이 일어날 때는 그 감정을 또한 알아차려서 그것이 격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거고, 또 격정에 휘둘렸을 때는 휘둘린 상태를 알아차려서 그것이 언행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거고, 언행으로 나타났을 때는 언행으로 나타난 줄을 알아서 바로 참회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지켜본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그 상태, 그것이 잘했든 잘못했든 옳든 그르든 앞이든 뒤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든 일어나 버렸을 때는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에 알아차린다. 그런데 힐링이 일어나는 순간에 알아차리면 그냥 사라지고 거기에 좋다 싫다라는 감정이 개입됐을 때, 가해가 일어났을 때는 알아차렸을 때는 그것을 제어하는데 조금 힘이 들고 그것이 격정에 휘둘려가지고 욕구가 충만했을 때는 그것은 억누르기가 알아차려도 이미 억눌러야지 그냥은 도저히 감당을 못할 정도다. 그래서 그것은 제어하기가 아주 힘이 들고 그래서 이미 일어나 버렸을 때는 일어난 상태를 알아차려서 즉시 뉘우친다. 아, 내가 화가 났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려서 뉘우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즉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상태에 따라서 행위까지 이미 일어나 버린 것은 그대로 알아차려서 거기에 따라서 이게 다 대응이 되는 거예요. 알아차림이라는 거. 그런데 놓아버린다는 것은 어떤 문제냐? 왜 이렇게 화가 일어나느냐 이거지. 이것은 이미 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화가 왜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원인에 대한 얘기. 이것은 이미 지켜보기는 화가 일어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이 놓아버린다는 것은 화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문제예요. 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있다. 그것은 내가 옳다 하는 것 때문이에요. 상대를 보고 틀렸다 하는 것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화가 일어날 때는 화 그 자체를 지켜보니까 화가 딱 일어나는 것이 어느 순간에든 감지가 되면 바로 내가 옳다는데 사로잡혔구나. 내가 옳다는데 지금 사로잡혔구나. 이것의 뿌리가 내가 옳다 하는데 내가 지금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그걸 내려놓는다.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화를 내려놓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켜보기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지켜봐서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거고, 내려놓는다는 뜻은 그것의 원인을 알아차려서 놔버린다. 그러니 결과가 같기도 하지만 약간의 차이점도 있다. 저는 좋은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일을 추진할 때 일을 말끔하게도 해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그래서 팀워크도 좋게 만드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최근에 리더를 이것저것 맡게 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질투가 심하고 저를 내세우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넓지 못해서 타인의 어리광을 잘 받아주지 못합니다. 저를 싫어하는 사람 또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솔직하게 터놓고 말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이런 제가 좋은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수행이든 방법이든 마음가짐이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리더가 되고 싶다는 목표하고 현재 자기가 놓여진 처지, 자기 성격하고는 전혀 안 맞아.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 가지고 유지해 나가면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 그런 데서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격을 좀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사람이 10명 같이 사는데
밥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서 밥도 하고, 청소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청소도 하고, 이렇게 그 사람 없으면 야 우리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여러 일들이 이루어진다 할 때 그 10명 중에 꼭 있어야 할 사람 한 사람을 선발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선발되겠죠. 그게 훌륭한 리더다 이 말이에요. 그들 중에 그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리더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슨 군림자, 지배자, 능력자 이런 사람을 리더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선거 이런 데도 대통령이나 소위 말하면 잘난 척하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뽑아놓고 난 뒤에 국민들이 다 후회한다. 그래서 화려한 격려, 뭐 인물, 잘난다 얼굴, 여러분들 이런 거 보고 자꾸 선물하잖아. 포스터 붙여놓으면 어때요? 야, 그 사람 인물 훤하더라. 그거 찍어주면 좋겠다. 이래 찍어주고 나중에 후회하고. 경력을 보니까 뭐 어느 대학 나오고 어디 유학 갔다 오고 뭐 박사고 그 다음에 경력이 뭐 했고 하는 그냥 콕 찍어주잖아. 그런 걸 보면 안 된다. 이게. 그런 사람은 지배자가 되는 데는 적당할지 몰라도 우리를 위해서 봉사할 사람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일수록 뭐 무조건 여자가 좋다는 게 아니라 여성일수록 여성 지도자를 선호해야 되는데 여성이 여자가 뭐 하면 지가 뭐겠노 이래가지고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여성들이 오히려 남자를 찍지 여자를 잘 안 찍어주고 학벌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면 그 고등학교 나온 사람을 보고 어때요? 야 고등학교 나와도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아 이거 찍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오히려 고등학교 나온 사람을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학벌도 좋지 않는 게 뭐 지난해는 한다고 이러고 콱 무시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못 뽑게 된다. 그러니까 학벌이 무조건 낮다고 좋다 여자라고 좋다 내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편견으로 삼으면 안 된다. 학교도 고등학교밖에 나온 게 저게 뭘 알겠나? 나이도 저게 몇 살 안 되는 게 뭘 알겠나? 이렇게 편견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것들이 좋은 지도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선택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 마침 선거가 곧 다가오니까 우리 동네 사람 사돈네 8촌 뭐 이래 따져가지고 찍거나 이런 거는 좋지가 않다. 다만 이제 문제는 있죠. 도대체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선발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요즘 인터넷 같은 데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면 군대는 제대로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또 군대 안 갔다 왔다고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뭐 그때 대마다 감옥 갔다 와서 군대를 못 갔다든지 안 그러면 몸이 아파가 못 갔다든지 이런 거는 편견이 돼서는 안 되겠지. 그러나 이제 쭉 이제 여러 재산, 세금 낸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뭐 평소의 언행이라든지 알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그래도 약간 선발해가지고 찍어야 되지 않냐.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정책 공약이죠. 정책 공약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보고 여러분들이 환경운동 하니까 이 사람의 환경 마인드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남북 통일에 관심이 있으니까 평화나 통일에 관심이 있는지 이 사람이 지역적인 편견을 떠나서 균형적인 발전을 하려고 하는지 나름대로 이제 이런 걸 보고 찍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고 우리 학교 학부 출신이란다 또는 뭐 우리 여기는 이제 지방자치제니까 뭐예요 우리 군 출신이란다 우리 고향 출신이란다든지 이런 것이 너무 작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많이 작용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뚜렷한 게 없으니까 니나 내나 똑같으니까 어때요? 가능하면 성이 같거나 학교가 같거나 출신 지역이 같거나 이런 거 갖고 이제 찍는 이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치우치지 말고 이 국민의식이 성장한 만큼 어때요?
지도자가 나옵니다. 국민의식이 이렇게 시류에 편성을 하게 되면 항상 선택한 거하고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내가 어떻게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인데 약간 얘기가 밖으로 나갔습니다만은 지금 이 젊은이가 질문을 했는데 자기가 의도하는 목표하고 현재 자기가 가고 있는 길하고가 안 맞다. 이 길로 가면 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선발하는 기준이 이런 방식으로 선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선발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를 이제 반야싱에서 뭘 한다? 전도 몽상이라 그런다. 쥐가 배가 고파서 뭘 먹고자 할 때 쥐약을 먹는 것은 목표는 살고자 하는데 결과는 죽게 된다. 이거하고 같다. 그래서 과거의 지도자는 힘이 세거나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이런 사람이 과거에는 지도자형이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미래의 지도자는 어떠냐? 사람들과 소통이 되는 사람, 즉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멤버들과 소통이 첫째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소통이 된다는 것은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다 네 알아서 해라 이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떤 일이 주어질 때 그 일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그 멤버들에게 일을 갖다가 이렇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그 나눠준 일을 다시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기 맡은 일밖에 할 줄 모르면 리더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멤버가 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리더는 항상 업무를 나눠주고 다시 업무를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또 멤버들 중에 성격이 다양하게 이렇게 서로 다를 때 그 다양하기 때문에 알아서 화합하라 하는데 화합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리더가 없어도 알아서 화합할 정도면 리더가 없어도 된다. 리더가 필요한 것은 각자의 개성이 있어서 서로 상충된다. 이해가 상충되거나 견해가 상충된다 할 때 그 상충되는 것을 적당한 공통점을 찾아서 어때요? 조합해내는 게 뭐다? 리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을 시키고 두 번째는 이해나 견해가 다른 것들을 화합시켜내는 거예요. 절충점을 마련해내는 게 리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리더는 대중의 뜻을 잘 받아서 그것을 대변해내는 역할도 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좀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지금의 대중들이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 불평을 하더라도 그것을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또 힘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중은 지금은 이해 못하기 때문에 약간 불평이 있지만은 6개월이 지나거나 1년이 지나거나 2년이 지나면 어때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랬구나 하고 이해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항상 지금 좋아하는 일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사람들이 약간 의혹을 갖고 왜 저런 일을 해? 이렇게 약간 불평이 있지만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이제 보는 눈, 한치 좀 앞을 비전이 있어야 된다. 좀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자 하면 집안에서 동의를 해야 안 해요? 예? 주위의 친구들도 동의를 잘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나 시간이 경과해서 지금 돌아보면 어때요? 그때 독립운동한 사람은 부모가 반대하고 자식이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하고 친구가 반대하고 오히려 친구가 거리를 멀리하고 그랬지만은 지금 우리는 그것을 존경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그 시대에는 일제시대에는 바로 나라의 독립이 시대적인 과제였다. 그러니까 리더는 시대적 과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정토의 리더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무엇이 해결돼야 될 점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선 구성원들 간에 이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가 상충되거나 견해가 상충되는 것을 조정해서 절충하고 화합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대중의 뜻을 받드는 게 됩니다. 그러나 리더는 또 때로는 앞을 보고 우리의 과제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앞을 보고 나아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소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만 따라갔는데 결과를 보면 잘못 인도한 사람이 된다. 요즘 이런 거를 포퓰리즘이다, 대중추수주의다 이런 말도 하죠. 대중이 장당 필요로 하는 것만 자꾸 따라간다. 마치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의 뜻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리석은 아이의 말만 듣고 부모가 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안 된다. 때로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아이가 싫어하지만 어때요? 앞을 끌어줘서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돼 봤을 때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때 그렇게 해줬구나. 이거는 엄마가 네가 어려서 모르지만은 너도 크면 알게 될 거다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야. 애가 막 때를 쓰고 하면 에라 모르겠다, 네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아이가 잘못된다 이런 얘기.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본인 얘기한 대로 자기 선호가 분명하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이 자기 선호가 분명한 사람의 리더로서 갖는 장점은 대중이 볼 때 저 사람 뭐 하려고 하는지 분명하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대중이 그냥 꿍 해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불분명하는 데 비해서 사람이 솔직했기 때문에 오히려 대중이 리더로서 좋은 장점도 됩니다. 그런데 선호가 분명하면 자기가 좋으면 신내가 하지만 자기가 싫으면 사람도 배척하기 때문에 이 통합을 시키는 힘이 약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견해가 분명한 거 하고 내 견해와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이게. 내 입장이 분명한 건 좋은데 내 입장 없이 그냥 막 이 사람 좋다면 이라고 저 사람 좋다면 저라고 이렇게 하라는 거나, 내 입장이 분명한 건 장점인데 분명하기 때문에 내 견해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은 리더로서의 굉장한 취약점이다. 그러니까 견해가 다른 사람을 화합시키기보다는 분열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내부에 불만이 생기고 패가 갈리게 된다. 그러니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격에 그것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장점은 분명하다는 데 있고 단점은 배척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좋은데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극복해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성격이 하나 뭐였어요? 질투가 많은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질투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질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보고 나도 잘해야지, 이것도 일종의 질투라고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질투가 많으면 따라 배우는 힘이 강해요. 즉 요즘 말하면 뭐예요? 벤치마킹 하는 힘이 강해요. 나도 잘해야지,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아주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이는 굉장한 잘못된 점이 된다. 그러니까 그 질투심 같은 것이 자기를 자극해서 더 이렇게 분발하도록 해주는 역할은 장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약간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 그럼 이건 무조건 틀렸다가 아니라 그 질투하는 마음 속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하나는 나도 잘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고 다른 하나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끌어내리려는 마음이 두 개가 겸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본받아서 나아가려는 것은 살리고 남을 끌어내려는 건 어때?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리광을 잘 받아주지 못한다 하는 것도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어리광을 피울 때 좋은 엄마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아이의 어리광을 사랑으로 감싸줘야 될 때가 있고, 아이가 어리광을 피우더라도 어때요? 과감하게 엄마가 가야 할 길을 어때요? 어리광에 구애받지 말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엄마로서 그 둘을 잘 못해가 거꾸로 해가지고 이 문제가 굉장히 발생한다 이 말. 그러니까 대중이 아쉽고 어렵고 힘들어서 뭔가 요청할 때는 도와주고 감싸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근데 모든 것을 다 도와주고 감싸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중이 성장할 수가 없어진다. 대중의 자립심을 키워주지가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마음은 사랑으로 감싸주되 현실에서는 냉정하게 어떤 것이 그 사람에게 이익이냐를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질문은 어쨌든 자기가 알아서 안 하고 그냥 의지하면 내쳐버린다. 그러면 이것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된다. 그 상처를 입게 되면 어떠냐 하면 원한이 생기죠. 원한이 생기면 자기가 목숨 바쳐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적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정치 지도자 중에도 주위 사람들,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줘서 어때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따르는데 반대로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만 돌봐주고 이 사물을 객관적으로 못 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인의 장막이 쳐졌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훌륭한 리더가 못 된다. 이래 말할 수가 있고 또 사람을 공평하게 대한다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자기 가까이에게 헌신하는 사람을 거의 자기는 공평하게 한다고 돌봐주지 않아 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상처를 입게 되니까 이 사람은 뭐라 인덕이 없다 이래 말이에요. 그 사람 옆에 같은 사람이 오래 붙어 있는 경우가 없다 이거야. 다 사람이 좀 도와주다가 자기한테 이게 안 돼 가버리고 그래서 사람을 소비품으로 이용한다. 저 사람은 사람을 아끼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받게 돼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헌신한 사람을 돌봐주면 뭐가 되고 이게 공평하지가 못해지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똑같이 대하게 되면 자기한테 헌신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우를 안 해주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떠나버리게 돼요. 네, 이걸 이제 어떻게 조율하느냐 문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대하더라도 특별히 자기에게나 이 일에 희생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어때요? 배려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배려가 전체가 불균형을 이룰 만큼 배려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배려는 주로 마음으로 하고 공평하게 하는 거는 주로 물질적이거나 지위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된다? 공평하게 해야 된다. 나한테 잘했던 못했던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이 직책에 이 사람이 꼭 필요한가 안 한가 이런 걸 공평하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정에 꺼달려 가지고 뭐 친척이라든지 자기 제자라든지 아랫사람이라든지 자기에게 뭐 순종한다 이래가 배정을 하면 일이 흐트러지게 된다 이런 얘기. 공평하게 한다는 게 뭐 마음을 갖다가 또 공평하게 써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으라고 일해줬는데 나중에 아무런 위로도 없고 혜택도 없고 이렇게 되면 또 죽으라고 자기들이 일을 해놨더니 이뤄놨더니 어때요?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다 차지해버렸다. 이래 되면 내부에서 실망을 하고 적이 생겨요. 그래서 이 둘이 이건 어려워요. 이건 어느 쪽을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굳이 이걸 말한다면 마음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뭐예요? 더 많이 써주고 이 성과는 어때요? 가까이든 멀리 있든 공평하게 배분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면 비교적 그래도 불평불만이 적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약간 의지하는 사람을 내치는 이런 성격은 진정으로 나에게 마음을 주고 세속적으로 마음 충성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가까이에서 나한테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진다. 왔다가 사람이 다 떠나버린다 이런 얘기. 근데 세상에서는 평가하죠. 아, 그 여자 참 똑똑다. 가까이 안 있는 사람은 다 칭찬합니다. 아, 그 여자 참 똑똑다. 뭐 그 사람 참 공평하게 한다. 이러는데 정작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다. 이거 지금 우리 정치 지도자 중에도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밖에서는 칭찬하는데 정작 그 옆에는 어때요? 사람이 없어요. 왜 주위에 사람이 없을까 살펴보면 주위를 다독거리는 힘이 부족하다. 또
그 가까이에는 사람이 늘 모이고, 일종의 그룹, 패가 형성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제 그룹밖에 모른다. 어디든지 패를 형성한다. 인의 장막에 가려있다. 이렇게 평가되면 그 사람이 전체적인 리더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 가지. 첫째, 질투심은 이제 본받아가지고 나도 따라 해보려고 하는 건 살리되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끌어내리려는 것은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사랑을 느끼고 또 어떤 일에 헌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 깊이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이렇게 그들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공적인 지도자는 그것과 공적인 업무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적인 업무는 공평하게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 공평하게 한다는 게 가까이에서 희생하는 사람에 대해서까지도 마음으로 내쳐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자기에게 어떤 성과로는 보답을 안 해주더라도 마음으로 자기를 아끼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걸 못 느끼게 되면 사람이 결국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떠나가게 된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부를 해 가시면 이제 작은 그룹이든 큰 그룹이든 그 그룹에서 지도자로 성장해 갈 수가 있다. 네.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토법당에 사람들이 온다 할 때 여기 봉사로 올까요? 자기가 답답해서 올까요? 예? 뭐 얻으러 올까요? 뭐 주려고 올까요? 그게 뭐든 하여튼 얻으러 오겠죠. 그러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온다 이게 오는 사람은. 이럴 때 첫 번째 조건은 이 오는 사람을 받아줘야 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온다면 그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무언가 어쨌든 그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뭐든 뭔가 힘이 들어서 얻으려고 온다. 그러면 그것을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고마움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뭐 얻을 게 있어야 계속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항상 도와주면 그럼 이 사람 계속 올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또 인간에게는 다른 심리가 있다. 그래 계속 오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밥도 해주고 그 다음에 법문만 들어라 그러고 청소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그러고 자기 기도만 하라 그러고 이렇게 다 도와만 주고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가 일정하게 지나면 절에 안 나옵니다. 그래 전화해가 왜 안 나와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 같은 사람은 그거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나 같은 사람은 절에 패만 되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자기 실현이 있어야 돼요. 도움만 받으면 처음에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위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제가 공공할 때 누군가 여러분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도와준다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 처음에는 막 그 사람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면 첫 달 받고 두 달 받고 세 달 받고 네 달 받고 이렇게 1년 받고 2년 받고 3년 받으면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심리적으로 약간 위축이 되고 부담이 돼야 안 돼요. 안 만나고 온라인으로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에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만나서 막 고맙다고 인사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자꾸 이게 돈을 받으면 이게 만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심리가 자꾸 위축이 되고 자기가 자꾸 이렇게 심리가 억눌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고 돈만 딱딱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또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이 100만 원 갖고 만족을 못 하죠.
그러니까 늘 똑같은 100만 원 주면 첫 번째 받을 때하고 두 번째 받을 때하고 10번째 받을 때하고 기쁨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서 이왕기 주려면 한 200만 원 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내면 그 다음에 200만 원 안 주는 거에 대해서 뭐가 생긴다? 불만이 생겨. 그래서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 이게 인간의 심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따뜻하게 감싸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그런 충족감을 느끼면 그 사람이 고마워서 아이고 뭐 와서 청소라도 좀 할게요, 방석이라도 좀 깔게요 이럴 때 아이고 그냥 있어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방석 깔 때 아이고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부엌에 설거지하면 아이고 계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 고맙네요. 이래가 일을 하도록 일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도움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도 여기에 기여한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돼. 그런 역할을 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계속 나와요. 어떤 면에서 계속 도와주는 사람이 오래 나올까? 자기가 여기 일이 있어가지고 재미를 붙이는 사람이 오래 나올까? 예, 여기 나온 사람들 다 재미 붙여가 나오는 거지. 힘든다, 죽는다 해도 내 안 가면 안 되는데, 그냥 이제 뭐 요번 달만 하고 내가 관둬야지. 이래도 사람이 아이고 내 안 가면 저기 안 돌아갈 텐데 이래 되면 또 일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다 지금 그런 병에 걸린 사람. 한쪽은 힘들어 죽겠다 근데 원래만 하고 간둔다. 이래도 아이고 내 없으면 저기 일이 안 될 텐데 이래가지고 와서 또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딘가에 쓰인다 하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히 보람의 심리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처음에 올 때 힘들어 올 때는 감사 안아줘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처가 조금 치유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 사람들에게 일을 줘서 자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물론 근데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하냐. 여기 절에 자기 힘들어가 찾아왔는데 오자마자 글씨 잘 쓴다고 네 글씨 써라, 컴퓨터 잘한다, 컴퓨터 해라, 뭐 자꾸 일만 시키면 뭐 부엌에 가서 음식 했더니 맛있다고 그 다음부터 계속 부엌에 집어넣어가 시킨다. 이러면 도망가 버려요. 자기는 지금 일해주려고 온 게 아니고 자기 힘들어서 왔는데 일을 시키기 때문에 도망을 가버린다 이런 얘기요. 반대로 또 도움을 얻으러 와서 도움을 얻어서는 좋은데 계속 도움만 얻고 있어도 이 사람이 안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한 요구, 지금은 도움을 원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어느 정도 인간의 심리가 그 자기가 뭔가 기하고 싶은 심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가지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처음에 편한 업무를 시작하면 저 사람도 뭔가 기하고 싶어 하구나. 그럴 때 일을 너무 많이 줘도 어때요? 또 도망을 가버려요. 자기는 그냥 일주일에 하루만 내가 조금 도와주려고 마음을 냈는데 시작하니까 일주일에 5일 나오라 그러고 이러면 이제 도망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업무를 주면서 이제 자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늘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만 줘도 안 됩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어린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 꼭 좋은 게 아니다. 처음에는 불평하고 눈물로 찔끔찔끔 흘리고 힘들다고 해도 그 한 고비를 넘어가면 어때요? 또 새로운 좋은 일이 생겨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수행적으로 내가 필요해서 무조건 업무를 줘가 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의 위로나 상담을 해주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주는 게 좋다. 그래야 그 사람의 능력이 커진다 이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만 일만 계속하면 능력이 커질까 안 커질까? 안 커져요. 자기가 운전할 줄 모른다고 그 사람한테 막 가고 운전 안 시키면 그 사람 운전할 줄을 영원히 모르게 된다. 그러니까 할 줄 모른다고 하고 시키면 막 울고 막 나보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래도 아이고 당신 없으면 못해 어쨌든 해보자 이러면 하다가 보면 어때요? 능력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능히 그 사람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능력이 향상되려면 여러분들이 자기 깜냥보다 조금 더 해야 돼요. 좀 힘들어야 된다. 힘들어야 그것을 견뎌내면 그 다음에 능력이 생긴다. 내가 개인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지도자라면 인간의 심리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죠.
처음에 오는 사람은 감사 하나 주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는 적당하게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더 책임을 맡아 일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주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발전하게 된다. 예, 다음 질문하세요. 저는 어릴 적에는 굉장히 부유하게 컸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크면서부터 너무 이제 부모님에 대한 이런 원망심이 좀 많아가지고 좀 일찍 결혼을 했었어요. 그래서 또 결혼을 좀 일찍 하다 보니까 좀 좋은가 싶었더니만은 그 내 복이 이 가업이 한계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싶어가지고 결혼하면서부터 뭐 이렇게 시집살이가 시작되면서 종갓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부님, 어머님이 치매로도 계시면서 그걸 모든 것을 다 극복을 하고 제가 이제 불대에 입학하기 전에는 제가 좀 딱 부러지는 성격이고 좀 완벽주의자 성격이었습니다. 항상 뭐든지 완벽하게 해야 되는 이런 성격이었는데 정토에 이래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선임 법문을 듣고 이제 천일 결사 입제도 하고 이제 깨장도 다녀오면서 부터는 이제 참회하는 그런 기도문을 알게 되었고 저 기도하는 시간만큼 더욱더 많이 이제 울게 되면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참회에서 감사에 이제 이런 마음이 변하고 이제 남편과 딸도 진짜 많이 엄마가 많이 변했고 한마디로 많이 착해졌다 이런 말까지도 이래 했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저 자신이 스스로 제가 우유부단해지는 것 같고 욕도 없어진 것 같고 자, 삶에 대한 흥미도 뭐 애틋한 거는 감정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모든 그렇게 꽉 잡고 있던 것을 그냥 놔버리니까 와 있었던 뭔가가 확 없어진 듯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애착심이라는 게 모든 게 이런 게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누군가가 신랑이든 딸이든 뭐가 말을 하면은 뭐 그냥 그래 너는 너다 그래 알았어 해라 이제 뭐 딸도 네 대학생이니까 너 집 나가고 말면 말고 뭐 이제 이런 반항 아닌 이제 제 자신의 마장이 온 것 같은 그런 게 자꾸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활의 패턴을 바꿔야 되니까 이게 지금 또 현실하고 또 조금 안 맞는 거에서 제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그는 제 머릿속에 번뇌가 계속 일어나니까 제 마음을 지금 다스리는 공부를 하는 게 지금 더 힘이 드는 것 같고 남을 바꾸는 것보다도 내 자신을 바꾸는 게 최고로 힘이 드는데도 알면서도 나 자신을 알면서도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고 처음에 깨장을 다녀오고 모든 것을 배웠을 때는 정말로 날아갈 듯이 기뻤었는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수행이 더 어렵고 더 불안하고 좀 두렵고 솔직히 자꾸 이리 좀 한마디로 말해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왜 그런지 스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 내가 남편한테 집착을 한다. 또 자식한테 집착을 한다. 그러면 집착을 한다는 건 내 뜻대로 하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때요?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다가 그 집착을 놓으면, 즉 내 뜻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놔버리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깨달음장에 갔을 때 내가 마음이 편안한 거는 지금까지 잡고 있던 거를 놔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집에 가서 남편하고 자식하고 부딪히니까 또 내가 자꾸 남편과 자식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잖아, 그죠? 놓으면 된다 해가 또 내려놓이 또 편안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나도 모르게 딱 경기에 부딪히면 또 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놔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놔야 되는데 하는데 현실은 잘 안 나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내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놔야 되는데 안 나아지는 내 자신을 보고 괴로워하는 거는 무슨 병일까 이 말이에요. 그것은 놔야 된다는데 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야 편안해지는데 지금은 놓는 게 아니고 놔야 된다는 데 집착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든다면 어디를 가야 된다 하면 가면 되는데 안 가고 여기 있으면서 가야 되는데 하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는데 하고 안 가고 있으니까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졌지. 그러니까 이게 괴로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놔야 되는데 놔야 된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뜨거우면 뜨거하고 놔야 되는데 쥐고 아이고 이게 놔야 되는데 아이고 뜨거라 놔야 되는데 왜 난 못 놓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에 왔던 그 편안함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 공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에 막 내 식대로 집착을 하면 사람이 생기가 있습니다. 욕심을 내도 사람이 생기가 있죠, 그죠? 생기가 있지만은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놔버리게 되면 욕심이 없어진다 이 말이야. 즉, 좀 욕심을 놔버리면 그 괴로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괴로움이 없어지고 생기는 그냥 남아 있어야 되는데 항상 세상 일은 한꺼번에 안 돼요. 그러면 괴로움도 없어지면 뭐도 없어진다? 생기도 없어진다. 의욕도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심 속에 의욕이 같이 포함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는 의욕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다 하는 게 괴로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물건을 10kg를 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거 자체가 욕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10kg 들 능력이 없으면서 10kg를 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이거 괴로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들지도 않으면서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만 해도 이게 괴롭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10번을 해야 그것을 이룰 수 있는데 2번 해놓고 왜 아직도 안 이루어지나 이러면 괴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다 뭐라 하냐? 욕심이라 그래요. 욕심은 그 능력이 안 되는 것을 되는 줄 착각했거나 10번을 해야 되는데 2번 해놓고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이건 다 욕심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걸 하겠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괴롭다 이거야.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라는 것은 하겠다는 시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2번, 3번 하고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10번을 시도해라 이 말이야. 근데 이 욕심을 버려라 할 때 그냥 모든 의욕을 다 같이 버려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졌다. 어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남편이 뭐 해도 아무 관심이 없고 자식이 뭐 해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무슨 사람인지 돌인지 고단한 버리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법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겠다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밥을 먹겠다 할 때 거기에 과식을 하는 거를 보고 과식을 하지 마라 이 말은 밥 먹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과식을 하지 마라 하니까 밥을 안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고 허기가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치우쳤다가 다시 왼쪽으로 치우친 격이 됐다. 즉 극단으로 치우쳐졌다 이런 얘기. 그래서 자식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너는 이래야 돼, 너는 이래야 돼 하는 내 의도, 자식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내 의도는 버려야 된다. 그것은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아이도 괴롭히고 나도 괴롭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때는 그건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애가 나한테 묻는 것 자체도 자기 알아서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묻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모르면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주고 알면 아는 만큼 얘기를 해줘야 돼. 그건 네 알아서 해라. 이런 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여보 왜 늦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여보 꽤 늦었네요. 이렇게 말하든지. 니야 너 12시에 들어오든 2시에 들어오든 니 내대로 들어오고 난 내대로 자고 이러면 이건 외면이지. 니하고 나하고는 딴 사람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늦게 들어왔냐 어쩌냐 맨날 싸우는 것보단 나아. 그러나 집착을 놔라는 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갖고 싸우지 마라 이거예요. 그 사람도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래 늦는 거니까. 이유가 있어서 늦는 거니까 그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늦게 들어오면 어때요? 걱정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너무 늦었네요라든지 어떠신 일로 늦으셨느냐라든지 그리고 물어봐야지. 시비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관심과 애정은 표현해야 되지. 그런데 왜 생기가 없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치우쳤다는 거예요. 꼭 이런 얘기예요. 아이가 그네를 탈 때 부모가 그네 옆에 붙어가 계속 아이 떨어질까 싶어 잡고 있으면 애 그네를 못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가 떨어지는데 많이 좀 놔둬라. 제 맘대로 해보고 그래야 그네를 배울 거 아니냐. 좀 놔둬. 이러면 이제 또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럼 애가 그네 타다 떨어져가지고 죽어도 놔둬요? 또 이래 물어. 그거랑 똑같은 거다. 엄마가 아이에게 집착을 해서 아이의 안전을 생각한다는 게 지나쳤어. 아이 잡고 있으면 애는 그네를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관심을 좀 꺼줘라. 넘어지든 자빠지든 지 알아서 하도록 좀 놔둬라 이 말이야. 그러나 애가 떨어져서 팔이 부러지거나 다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없고 병원에 가야 된다. 내 자식이 아니라도 딴 애라도 다치면 병원에 가야 안 가요? 가니까. 그건 집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어른이 아이를 돌보는 거에 속하고 성한 사람이 다친 사람을 돕는 거에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죽든지 살든지 모르겠다 내버려둬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사람이 죽는 걸 내버려둬요? 빨리 데려가서 치료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이 집착을 놔라 하니까 외면으로 가버렸다. 치우쳤다. 너무 가버렸다. 이런 얘기. 과식하지 말라니까 아예 밥숟가락 끊어버렸다. 이런.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해결이 되는데 그것에 따른 다시 부작용이 생겼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해라. 자, 아이에 대해서도 물으면 대답을 해라. 아는 만큼. 전에는 모르는 게 간섭하잖아. 묻지도 않는데도 내가 지시하잖아. 그러지 말고 묻거든 얘기를 해라. 또 내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내 의견이 있으면. 왜 엄마한테 자식한테 자기 얘기를 못해요? 애가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오면 일찍 내버려 두기는 왜 내버려 둬요?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할 수 있지.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스님의 법문의 뜻은 그런 게 아니다는 거야. 아이에게 지나친 간섭을 하지 마라. 그래서 자기가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라는 거예요. 근데 애가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나쁜 버릇을 계속 고집하면 그게 아이가 부처님 법을 자기식대로 잘못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기회를 몇 번 주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할 만한 몇 번의 기회를 주고는 얘기를 해야지. 구체적으로 딱 잡아가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질문 있으면 얘기해봐요. 아니,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이게 기도를 안 하다가 아침에 새벽에 5시 돼서 기도를 하다 보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그래 지극정성으로 남편 밥을 해달라 했을 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안 해주더니만은 이건 어떻게 4시 반에 일어나가 준비를 해서 기도를 잘 하느냐고 한 번은 술을 드시고 와가지고 나한테도 법문을 한번 들어보라고 3시간을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어림도 없다 그러면서 안 들었을 텐데 저보러 가면서 들어줬었어요. 그냥 그러더만은 그는 잠자코 이래 그 다음부터는 또 많이 또 달라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때 이제 들어준 건 잘한 일이고 또 그렇게 말할 때 당신 말을 듣고 보니 그것도 옳은 얘기다. 옛날에 나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지극정성으로 기도할 건 상상도 못했다. 근데
일단 나를 한번 고쳐보려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다. 요거부터 먼저 해가지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당신 밥을 내가 정성 들여가 지어주는 걸 시도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윗드거든요. 이렇게 딱 재치있게 이제 얘기해야 돼. 그렇게 이제 안 먹으면서 차려줘도 안 먹으면서 그렇게 말을 해서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왜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거 시험을 해봤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시험을 해보면 내가 시험에 불합격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남편이 볼 때 부처님한테 마음이 더 가 있고 자기한테는 마음이 덜 와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이 부처님 생각하듯이 나 좀 생각해 둬달라 이 말인데 그 말은 가만히 보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애정 결핍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관심 좀 갖게 달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나 좀 봐달라 이 말이에요. 나 좀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알았어 내 좀 봐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밥이 줘도 안 먹더만 이러지 말고 그게 이제 나한테 관심 좀 더 가져달라는 얘기 아니야. 그 예를 든다면 동생이 낳는데 엄마가 자꾸 동생 아기를 돌보니까 큰애가 와가지고 엄마 동생이 나보다 더 예뻐 이렇게 묻는 거는 동생만 쳐다보지 말고 나도 좀 쳐다봐달라 이 말이거든. 그 말 자체가.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의 의미를 못 새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는 남편이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구나. 전에는 너무 간섭을 해서 귀찮았는데 요즘 또 너무 관심을 안 가져줬었대요. 섭섭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씩 간섭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관심을 가져줘라. 저녁에 들어오거든 왜 늦게 왔어요? 이렇게 마음에는 별로 늦게 들어도 일찍 오도 상관하지 말되 말로라도 왜 늦게 들어와서 내가 당신 기다린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말을 자꾸 해주라 이 말이야. 또 얘기해요. 할 거 있으면. 감사합니다. 수행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너무 이렇게 시시콜콜 다 간섭하는 거 싫죠? 그런데 또 너무 오든 가든 관심 안 가져도 싫잖아. 빈말이라도 조금 이렇게 약간씩은 너무 세게 말고 약간씩은 간섭을 해주는 걸 또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남편만 그런 게 나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다. 둘이 같이 살 때. 그렇게만 니고 난 나고 아예 관심 안 갖고 살려면 중이 되면 되지. 중이 돼도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러는데 부부가 됐는데 그럼 관심을 안 가져주면 섭섭하지. 제일 서로 관심 안 갖고 넌 너고 난 나고 정말 관심 없이 사는 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너예요. 스님들 사이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명상하다가 옆에서 하나 죽어도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우리는. 참선할 때 옆에서 한 사람이 죽어도 죽든지 말든지 관심을 안 둬야 돼. 그게 무슨 무정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자기 공부에 어떻게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부작용이 생기면 진짜 상대편이 아파도 관심을 안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한 제자가 아팠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전부 자기 공부하는데 집중해가. 근데 부처님께서 가셔서 그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비구를 치료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다 그 처소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아파서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는 게 수행이지 앉아있는 것만 수행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병든 비구를 치료하다. 대만에 혹시 그 자제공덕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다는 말 들어봤어요? 아주 이 자원봉사 조직이
400만 명이나 조직돼 있어요. 그래서 대만에서는 누가 총통 나오려면 그 부인은, 요즘 말하면 대통령 후보 부인은 다 자제공대회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봉사하는 데 가서 좀 한 다리 끼어 같이 봉사를 해야 그게 총통이 될 수 있지. 안 그러면 어림도 없다 할 만큼 조직이 그만큼 세요. 무료 병원도 운영하고 뭐 많은 그 보시금과 봉사자를 가지고 이렇게 사회사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부처님이 그 본관에 가면 벽에 큰 모자이크로 큰 부처님을 그려놨는데 그게 뭐냐면 부처님이 병든 비구를 고호하는, 병든 비구를 간호하는 그 상이 부처님의 상이에요. 이렇게 앉아있는 명상이 아니고 그들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부처님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부처님이 그 불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네 공부만 해라. 이 말은 공부에 그만큼 집중하라는 얘기고, 근데 그 공부에 집중하라는 것이 인간에 대한 애정으로, 무관심으로 가니까 어때요? 다시 옆에 환자가 병들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뭐다? 수행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자비심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욕심과 집착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 쟤는 계율을 지켰니 안 지켰니 이렇게 같이 수행하는 사람한테 일일이 따지는 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분별심이다. 그러니까 분별심을 끊어야 돼. 그리고 자기 마음에 집중해야 돼. 근데 옆에 병들어 있는데도 관심을 안 갖는 것이 무관심에 속하는 거예요. 이건 무자비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웃이 병들어 있을 때 관심을 갖고 그를 치료하는 것은 자비심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처음에는 너무 집착이 많았고 지금은 집착을 끊어라 했더니 어디로 가버렸다? 무관심으로 가버렸다. 무자비로 가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냉정한 사람을 봤으면 좀 쳐다봐 달라고 그런 소리를 했겠어. 그럴 때는 이제 애정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자비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공부를 좀 하세요. 기도는 받았어요? 뭐라고 받았어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당신 정말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찬양 며칠 했어요? 저는 지금 10개월. 10개월이면 많이 처음보다는 많이 가라앉았고요. 남편이 이렇게 조금 고마워졌고 그전에 정말 미웠었거든요. 근데 조금은 남편이 고마워지니까 누구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남편이 좋아하니까 내가 좀 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있거든요. 예전보다 많이 늘고 많이 하는데 그냥 끼시는 말 여자가 그 대신에 저도 말려달라고 많이 한다고 저도 인정은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소리가 안 들어요. 네. 3년 하면 안 될 때? 아직 저 10개월밖에 안 됐다며. 10개월밖에 안 됐으면 300일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아직도 600, 700일이나 남았는데 아직 자전거를 자전거 타라니까 2번 타보고 안 된다고 나한테 묻는 사람 같아요. 근데 조금 더 하셔야 되는데 변하려면 1000일은 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죠? 1000일을 하셔야 되는데 방법상에 있어서 약간 좀 안 맞는 게 있어. 그건 조금 조정해야 되겠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앞에 아까 질문하신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안 돼요. 근데 남녀가 갖기를 원하는 거는 누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지. 남편도 그걸 원한대요?
남편은 그걸 안 원하잖아, 그죠? 그죠? 내가 원하는 거지. 아이가 공부 잘하기를 하는 건 누구 원하는 바다? 내 원하는 바지. 내가 주식을 사면 그 올랐으면, 복권을 사면 걸렸으면, 오늘 우리 문경이 이렇게 이런 참 중요한 행사하는 날 비가 안 왔으면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바잖아, 그죠? 근데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 근데 나는 지금 원하는 대로 안 돼가 우리는 지금 비 맞고 오면서 사람도 적게 온다, 못 전다 그럴지 몰라도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비를 좋아해야 안 해요? 좋아해. 이건 마치 황금이 쏟아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내 원하는 대로 돼가 비가 안 오면 큰일이야, 오히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좋은 거지 정말 좋다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지금 되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남녀가 평등했으면 하는 그 원하는 거를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서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냥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럴까? 첫째, 남편이 원하는 바하고 다르다는 데가 있고, 남편이 내 얘기를 듣고 동의를 했어. 나도 그걸 원한다. 같이 해보자. 이래도 그게 안 돼요. 첫째는 생각이 달라서 안 되고, 두 번째는 생각이 같아도 안 될 때가 있어. 우선 첫째는 생각이 다르니까 이게 될 수가 없고, 남편은 주종관계를 원하니까. 두 번째, 앞으로 남편이 변해서 생각이 갖다 맞춰도 실제로 현실에서는 안 돼. 그 이유는 남편은 어릴 때부터 자랄 때, 엄마 품에 안겨서 자랄 때 엄마가 다 해주는 걸 가지고 자랐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때는 딸이나 아들이나 똑같이 해주는 거 갖고 자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엄마가 딸에 대해서는 어떠냐? 일방적으로 안 해줘. 나이가 드는 데 따라 시켜. 설거지 대라, 뭐 대라 하고 허드렛 일을 시켜. 근데 아들에 대해서는 안 시켜. 그러니까 딸하고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오빠면 동생이니까 해라 이렇게 딸을 시키고, 딸이 누나면 누나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런 거는 여자가 하는 거다. 그리고 둘이가 싸워도 엄마가 늘 특별히 아들이 잘못했지 않았는 이상은 주로 누구 편을 든다? 아들 편을 들어. 그럴 때 아들이니까 이래가 말은 안 해. 야단을 칠 때 말한다. 언니가 돼가지고 이렇게 야단을 치거나, 동생이 되고 오빠한테 이렇게 야단을 쳐서 늘 이렇게 자기 우위를 점유하게 그래 습관이 들어있어. 그게 무의식 형성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으면 당연히 차가져오는 건 여자하고 나도 그렇게 돼 있어.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습이 들었어 그래. 무의식적으로. 내가 무슨 여자를 차별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 그걸 자꾸 내가 참 그릇이 니도 한번 끓여라 이렇게 안 돼. 그게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안 되는 이유를. 그 남자가 남편이 나빠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습이 들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영어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처럼. 어떡할 거고 이걸. 그러니 방법은 정말 이런 남자하고는 정말 나는 안 산다. 남녀가 평등해야지 불평등한 남자는 못 살겠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이리 오세요. 근데 뭐 때문에 거기 살려고 그래? 그게 정말 중요하다면 나 같으면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오겠어. 두 번째, 같이 살려면
이게 현실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같이 살려면 여기다 맞춰줘야 돼요. 맞춰준다는 말은 영원히 이렇게밖에 갈 수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이게 별에 가는 일정한 과정이 있다면 그 기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변화하는 과정까지 일정한 노력이 있어요. 그 노력이 어떤 거냐? 내가 한번 끓이신 네 한번 끓여라. 이렇게 대들어서 고칠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대들어서 이걸 고치려면 경제권도 내가 쥐고 있고, 아시겠어요? 모든 게 내가 우일 때는 이렇게 밀어붙여도 돼. 이렇게 밀어붙여 이 죽어나 사나 살려면 안 따를 수가 없어. 그럼 고쳐져. 그런데 경제권도 남자한테 있고 여러 가지 능력도 가진 남자한테 있을 때 지금 내가 밀어붙이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싫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남자, 여자를 찾게 돼.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고치려고 할 때는 밑에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고치려고 할 때는 이건 안 고쳐져. 왜냐하면 현재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여자를 바꿔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을 갖고 딴 데 가서 집에서는 그래 집에 안 돌아버려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나한테 손실이 오는 방식이잖아. 이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오히려 굽혀줘. 맞춰줘. 사근사근하고 맞춰주고 잘해줘. 그러면 이 남자는 어디 가도 나 같은 여자를 구하기 어려워져. 아시겠어요? 그래 놓고 딱지를 드려요. 그래 놓고 날 안녕히 계십시오 와버려. 그럼 여기 와서 또가 막 울고 불고 막 다시는 안 그렇게 가자고 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아무리 와도 여러분들이 이까지 따라가 빌면서 가자는 남자가 별로 없을 거예요. 왜? 돈 있겠다. 어디 가도 그런 여자 못 구해. 그러니까 이건 해결 방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추라는 거예요. 이 현명한 방법. 여자니까 비굴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응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맞추면 누가 편하다? 첫째 내가 편해. 하루를 살더라도 편하게 사는 게 좋잖아. 두 번째는 이건 내만 편한 게 아니라 상대를 고치려고 할 때도 그게 효과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가 나중에 내가 아주 궁지에 몰아야가 때려 고치려 할 때도 그게 효과적이고 이 사람은 또 그렇게 하면 어떠냐?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또 느끼는 바가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변해가. 그리고 이 치는 성질을 벌떡벌떡 내고 이러는데 자기도 잘못했지만 여자도 그걸 바가지를 끌고 어떠냐면 사람 심리가 그래. 자기 잘못이 상쇄됩니다. 이 인간 심리가 묘해요. 내가 예를 들어 뭘 잘못해가 엄마한테 좀 미안했는데 엄마가 야단을 심하게 치면 내 잘못이 뭐가 된다? 상쇄가 되고 그것이 내가 잘못한 것보다 야단이 더 컸다 싶으면 그 잘못이 엄마한테로 전가가 돼요. 그래서 도미워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찝쩍찝쩍 건드리게 되면 상대편이 하는 행위를 뭐 해준다? 합리화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공연히 찝쩍찝쩍 자꾸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끌고 뭐 남자가 그 행동을 지속하도록 사실은 협력하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왜? 한 잔 먹고 늦게 와가 바가지 좀 끌키면 그 죄의식이 없어진다니까. 이런 심리 잘 모르죠? 이건 나중에 우리 방기현 박사님한테
난성 골사님한테 얘기 좀 들어봐. 이 인간 심리가 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잘해주면 어때요? 굉장히 찔려. 이걸 대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히려 이 지금 잘하는 게, 근데 잘하는 게 내 마음에 억누르고 잘하면 내가 굴복이 되니까 내가 괴로워져. 그래서 이 법에 맞게 나를 탁 내려놓고 해야 돼요. 그럼 나도 힘이 안 들고 내부터 좋고 상대도 아주 마음에 감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애 주도권이 여자가 쥐게 돼요. 근데 아직 내가 얘기 들어봐서는 생애 주도권을, 두 부부관계 주도권을 못 쥐고 있어. 그러니까 다투면 내가 굴복을 해야 될 입장이야 지금. 결국은 내가 필요해야 돼. 세게 나오면, 사나 못 사나까지 나오면 내가 필요해야 될 수준이니까 그때는 싸우면 안 돼. 지가 비는 수준이 돼야 싸우지. 그 주도권을 못 잡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굽해서 주도권을 잡든지, 돈을 벌어가 주도권을 잡든지, 아무튼 녹여서 주도권을 잡든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뭐, 특별히 돈 있는 것도 아니고, 학식 있는 것도 아니고, 예쁜 것도 아니고, 만세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 자꾸 덤디면, 남편이 자꾸 싫어, 남편에게. 자꾸 정만 떨어져. 그래서 현명한 방법은 어때? 내 같으면 늘 내가 그러잖아. 나는 성격이 어떠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서. 그래서 혼자 살죠. 그죠? 그러니까 정박으로 써. 그러니까 뭐 종단에서 나와서 살고. 근데 보통 사람은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살면 소외감을 느끼고 외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같이 붙어 살면서 분위기 좋아.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야. 한번 해봐. 그래, 살아보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털어서 같이 사는 게 좋아. 그리고 또 그게 뭐 남도 아니고 누구다? 내 남편이잖아. 그러니까 그 기도문대로 자꾸 자기를 내려놓고 굽히면,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 그러니까 남녀가 평등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어떻게 해라. 아이고 그냥 우리 집에 임금님 한번 모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딱 살면 주도권을 내가 잡게 돼. 그래서 때리 고치는 건 주도권을 내가 잡은 뒷얘기지, 주도권이 없는 상태에서 고친다는 거는 그건 쓸데없는 짓이야. 돌아오는 거는 쫓겨남과 매와 책임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걸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 살고 안 살고 상대를 고치는 건 나중 문제다. 됐어요? 네. 방향을 딱 바꿔서 공부를 조금 더 하면 되겠어. 딸의 얘기라서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걱정 한번 안 시키고 곱게 커준 딸이 어느 날 남자친구를 데리고 나타났는데 그 순간 제가 숨이 멈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행사장이었고 같이 온 친구는 턱에 혹 같은 게 붙어 있는 것 같았는데 순간 혹 같은 게 딱 보였는데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얼굴이 멀쩡했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막 젊고 젊은이들이 일이니까 괜찮거니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흘렀는데 워낙 말이 없고 차분하고 딸이 무슨 일이라도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딸이 왔다 간 뒤에 제 꿈에 바퀴벌레가 아주 큰 바퀴벌레가 2마리가 너무 세게 꽉 날라왔습니다. 너무 많이 놀려가지고 그때부터 걱정이 쌓여가지고
이절저절 기도도 많이 해보고 말을 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잊어보려고 광명진언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딸의 일이라서 잊어지지 않아서 정토에 들어와서 수행 맛보기도 하면서 잊으려고 했는데 딸이 한 2, 3개월 만에 한 번 집에 딱 오면은 또 바퀴벌레가 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너무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일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4시 반 되면 수행문 하고 광명진언 하고 법화경 좋다는 경 다 읽습니다. 다 읽고는 세상에 좋은 건 다 해야지. 난 딸을 되게 좋아하니까 다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근데 제가 하는 기도가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정토에 하는 기도만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좋은 딸이 결혼했어요. 아니 결혼 안 하고 직장을 다녔는데 그 남자를 알고부터 그 직장을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내가 봐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직장을 잃고 애가 워낙 이제 착하고 뭐 이제 예능 쪽이고 이제 자꾸 내놔 놓으니까. 그래서 지금 지금 저 고민하다 지금도 그 지금도- 남자 계속 사귀고 있어요. 근데 간두라 소리를 못 하겠어요. 아이가 사귀고 있느냐고. 예, 사귀고 그럼 결혼할 있어요. 거래. 결혼 내가 결혼까지. 아니 본인이 자기 생각 말고 자기가 할 것도 아닌데 자기가 저는 반 마음에도 안 드는데 아니 자기 얘기 말고 딸이 결혼할 건가 물어봤어요. 딸의 마음을 달래려고 제가 광명진을 100일간 하면서 제발 그 친구하고 멀어지 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오빠 얘기도 안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심스레 가보면은 그 오빠에 대한 전화도 좀 안 오는 것 같아서 억수로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또 집에 왔는데 또 바퀴벌레 나오고 그 오빠하고 전화를 또 하는 것 같아서 더 그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많죠. 그러면 좋다는데 아직 다 못 가봤네. 구선 해봤어요? 그것도 옆에 친구가 무당을 아주 좋아해서 내보고 구슬 해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것도 해봐야지. 그리고 언니가 옆에 있는데 언니가 별별 걸 다 하라 했는데 제가 해볼까 생각하다가 그건 아니다. 항상 저는 아니 좋은 건 다 한다며. 아직 멀었어. 좀 더 해봐야지. 굿도 해보고 또 굿도 또 여러 간데 가면 또 틀린다고. 근데 굿도 한 10군데쯤 가서 해보고. 그 다음에 교회 다녀봤어요? 교회는 안 가고 교회도 다녀봐야지. 좋은데 다 다녀봐야지. 교회도 가보고 성당에도 가보고 알라 신도 한번 쳐다보고 힌두교도 한번 믿어보고 좀 더 해봐요. 언제 더 해보고 언제 한 3년 후에 와서 다시 물을래요? 다 해보고. 그런 거 안 하고 정토 공부 열심히 하고 거기 들어봐요. 스님 얼굴 쳐다보고. 개꿈이다. 개꿈이라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그 생각 들 때마다 개꿈이야 이렇게 해요. 그런 생각 떠오를 때마다 뭐라고? 개꿈이다. 개꿈이면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 신경 쓰여질 때마다 뭐라고? 개꿈이다. 그러니까 신경 너무 쓰지 마. 개꿈 갖고 뭘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래요. 어디 뭐 소설책인가 시인가 영화에 뭐 한여름밤의 꿈 이런 거 있죠. 그 개꿈이란 얘기야. 다 헛거야. 그러니까 꿈타령 그만하고 또
딸은 결혼 안 하고 비구니 되면 좋겠어. 지가 원한다면 비구니로 보내겠습니다. 근데 그 딸이 비구니가 되는 게 좋겠냐고 내가 물어볼 때는 엄마가 어떠냐. 딸이 안 원하는데도 엄마는 딸이 비구니 됐으면 좋겠다. 딸이 싫다는데도 시주도 저는 시키고 싶은 생각이 더 많습니다. 어릴 때 너무 힘들어서 옆절에 한 100일을 그 두 딸을 데리고 생활을 했거든요. 그 딸의 대답이 스님 빨간 옷도 못 입고 노란 옷도 못 입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대학 다 졸업하고 스님께 스님 될련지 안 될련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물어보니까 지금 스님 될 생각이 있어요. 그런 남자.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 애들 억지로 부모 시킨 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스님 되는 것도 부모 시킨 대로 안 하는데 그 남자 누구 사귀는지 그 부모 시킨 대로 할까 안 할까? 안 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근데 안 하는데 왜 걱정해?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사는데. 근데 생전 예수를 지내보니까 우리 딸이 경전도 내보다 더 많이 읽어야 되는 딸이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그 법회 아니 그 생전 예수에 참석하는 그걸 보니까 생전빚도 내보다 더 많고 그래서 딸이 좀 더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진짜. 지금 자기 얘기하는 그게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나? 아, 그러니까 절에 가서 생전 예수제를 지냈는데, 그러니까 식구마다 그러니까 생전 빚이 있는 걸 갖고 또 경전을 얼마를 읽고 했는데 우리 딸이 내보다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 정도가. 그래서 딸만 보면 항상 마음이 애나고 저 딸이 내처럼 저를 좀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엄마가 요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걸 보더니 우리 엄마 요즘 이상한 거 하네 이러면서 좀 거부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지금 보살이 얘기하는 그게 어두절에 가서 어디 가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 문화라 그래 문화. 재미삼아 하는 거요. 저팔 연덕히 한다고 진짜 복 줄까? 이건 문화잖아. 1년에 한 번씩 부처님 오신 날 기념해서 어때요? 절에 가서 주고 안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핑계로 어때요? 보시도 하고 불도 켜고 연등행렬도 하고 등도 만들고 그럼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지. 이런 것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노? 주는지 안 주는지 스님이 안 준다가 아니라 주는지 안 준지를 알 사람이 있을까? 아는 사람 어느 스님이 이러면 복 준다 이런 거 아는 스님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주는지 안 주는지는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옛날부터 그러면 복 준다 해가 우리가 해왔다 아시겠어요? 근데 진짜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주든 안 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해왔으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버님 어머니 돌아가신 날 제사 지내면 진짜 귀시 와서 먹을까? 먹는지 안 먹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럼 모르면서 왜 하냐? 옛날부터 해왔으니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기독교인이 하지 마라. 근데 그럼 지는 뭐 또 알고 하지 마라 그럴까? 그것도 모르는 소리예요. 왜? 그들은 안 하는 문화니까 하지 마라 그러는 거고 여긴 하는 문화니까 하라 그러는 거고. 그러니 그 옛날부터 사람이 죽은 뒤에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산다는 건 어때요? 걸음 한 걸음 걸어도 다른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밥을 한 끼 먹어도 온갖 사람 노고를 먹을 수도 있고 자연의 노고 위에 살잖아. 그죠?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빚을 많이 지는 게 속합니다. 남의 은혜에 산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나름대로 많이 베풀어야 나도 남한테 좀 도움이 되도록 해야 이게 빚을
갚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빚을 갚는다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을 짓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은행에다 우리가 돈을 꼬박꼬박 갖다 집어넣으면 두 가지야. 하나는 꺼내 쓰고 이자 갚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적금 넣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적금을 넣으면 복을 짓는다가 되고 이자를 갚으면 어때요? 갚는 게 되지만 은행에다 돈을 꼬박꼬박 집어넣는다는 거는 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을 짓는다는 얘기나 빚을 갚는다는 얘기나 다 똑같은 말이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빚을 지고 산다. 알았어요? 복을 받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빚을 지고 사니까 빚쟁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된다? 빚을 갚아야 되고 또 복을 받고 사니까 계속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복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베풀면 복이 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뒤에 살아생전에 빚을 안 갚으면 복을 안 지으면 죽어서 빚쟁이가 되든지 박복해지든지 하니까 이 세상에 많이 지어라. 하도 안 지으니까 어때요? 절에서 이렇게 지으라고. 너는 빚이 많이 많으니까 이마에 가서 갚아라. 너도 빚이 많이 많으니까 이마에 가서 갚아라. 이러는 이제 문화 행사가 시작이 됐다.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럼 문화놀이 애들 소꿉장난할 때 내 그릇 뺏어갔다 애들 싸우듯이 그걸 갖고 딸이 나보다 빚이 많다고 어떻게 알아 자기가 그걸 많은지 적은지. 얘기를 가만 들으면 딸을 갖고 놀아 무슨 장난감처럼. 그러면 엄마 때문에 딸이 불행해져요. 딸이 몇 살이야? 24살. 그래 딸이 20살 넘으면 스님이 되든지 혼자 살든지 결혼을 하든지 이 남자하고 하든지 저 남자하고 하든지 20살 넘는 남자하고 하든지 애 둘이 있는 남자하고 하든지 10살 밑에 있는 남자하고 하든지 그런 건 탁 나빠요. 흑인하고 하든지 백인하고 하든지. 우리가 옛날에 왕들 보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20살 적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죠. 또 어떤 시대에는 여자 중에 이 세상 유명한 여자들 영화 배우들 보면 또 자기보다 10살 어린 남자가 결혼한 경우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다음에 백인 여자가 흑인 남자하고 결혼한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봤지? 그럼 오바마 같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오려면 백인 여자가 흑인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저런 사람이 나왔지. 백인 남자, 흑인 남자, 백인 여자, 흑인 남자가 결혼 안 하면 오바마 같은 사람 나올 수 있나 없나? 없잖아. 그러면 오바마 외할머니가 볼 때는 자기 딸이 그것도 미국 흑인도 아니고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흑인 남자 자기 딸 키워놓은 대학 졸업한 게 아프리카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떠돌이처럼 굴러온 그런 남자하고 결혼을 했으면 어머니 속 탔까 안 탔까? 탔겠죠. 그죠? 그것도 또 살긴 하면 되는데 또 얼마 살다가 못 살았잖아. 그지? 그래도 그 밑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어? 오바마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나왔잖아. 그지?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도 아니고. 그러니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큰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오바마 같은 사람이 저래 훌륭해지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오바마 엄마가 흑인 남자하고 그것도 아프리카 흑인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지? 상상도 못할 일 속에서 이런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아치도 못 보는 이런 머리 갖고 굴려가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게 잘했니 저게 잘했니 하는 거 다 한마디로 말하면 쓰잘데기 없는 짓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요 남자가 좋다, 요 남자하고 얘 결혼해라, 저 여자가 좋다, 저 여자 결혼해라, 뭐 좀 살아보면서 요건 안 맞다, 헤어지고 저게 낫겠다, 요런 식으로 잔머리 굴리니까 애가 맨 거래 자잘한 애만 나오는 거예요. 좀 엄마가 좀 대범해야지. 딱딱 두드려주면서 그래, 난 엄마 너를 믿는다. 잘해봐라. 세상 사람이 다 이해 못해도 그래, 엄마 널 믿으니까. 이렇게 뭐 좀 격려해주는 맛이 있어야지. 네, 바퀴벌레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그런 헛된 생각하고 이절저절 이무당 저무당 이 교회 저 교회 그렇게 이제 그만 다니시고 여기서 딱 정신 차려서 부처님 법 공부하고 자기 이런 잘못된 생각 버리는 공부 하고 이렇게 정신을 딱 해서 엄마가 정신이 또렷해야 자식도 또렷해진다. 자식이 정신이 약간 헷가닥 해가지고 남자도 엉뚱하게 봤다가도 엄마가 차분하니 엄마 영향을 받다가 자기도 어때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이게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반았는데도 엄마하고 얘기하면 헷갈려가지고 헛다리 찢게 만든다. 알았어요? 너무 내가 독하게 말했어요? 하도 정신없이 얘기해가 스님 좀 독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이 생각하는 거는 다 헛된 소리요. 꿈도 헛꿈이고 뭐 좋은 건 다 해봤다는 거 다 헛짓이고. 그러니까 헛된 꿈에 집착하고 헛된 짓 하고 그걸 무슨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긴 잘하는데 딸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러면 안 돼. 그 부처님 우리 딸은 잘 살아갈 겁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잘 살아갈 겁니다. 저는 하나도 걱정이 없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기도를 하시. 예.